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자 이어서 봅니다. 보시면 거기 비과세가 나오죠. 비과세가 뭐냐? 비과세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 제외하는 건데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느냐? 비과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종류를 보는데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얘는 제목만 알면 돼요. 어떤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얘한테 파산 선고를 내려요. 그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거냐는 얘기지. 법원에서 얘는 빈털털이라고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제목만 하면 돼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맞바꾸는 거죠. 교환으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있어요.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시험에서 2번 19회 20회 옛날에 2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은데 그 요건은 아직 이제 여기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목만 알면 돼.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한다. 이렇게. 또 자 3번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실생활에서 들어보셨고 중요합니다. 1세대가 양도 1년제 국내 1주택을 자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자, 무슨 얘기냐면 1세대가 양도 이제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그러니까 해외에 자, 듣기 마셔도 돼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할 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국내 우리나라의 주택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국외, 해외에 뭐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주택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럴 때도 이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할 때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번엔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이 없고 해외에 미국의 주택 하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해주는 거지 해외 주택 하나 있는 것은 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이 없고 해외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럴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몇 년 보유한다?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서울 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그 다음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같은 이런 데 있는 주택은 양도할 때 보유한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주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 1세대 1주택입니다. 2년 보유만 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주택 하나가 있고요. 지방에는 주택이 없고 그냥 서울에 있는 주택 하나를 사놨어요. 그리고 1세대가 다른 주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전세 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주택은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사기만 했지. 자, 그랬어도 거주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 서울에 있는 주택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할 때 거주자예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 있는 그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자, 이 주택은 몇 년 보유한다? 3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세 주택은 몇 년 보유만 하면 돼?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단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183일 이상 거주가 없는 비거주자가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 국내에는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주가 없던 사람이 국내에 있는 미국의 어떤 재외국민이 살고 있었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이 주택을 자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을 자 몇 년 보유한다고요? 3년을 보유해야 돼요. 자, 물론 이제 그때도 이 비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몇 년 보유하면 돼? 3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비거주자가 미국의 재외 국민 동포가 있어요. 미국 동포. 우리나라 국내에는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재외국민이 미국 재외 해외 교포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원칙적으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비과세 양도할 때는. 근데 하여튼 근데 이런 경우 그 비과세가 그 주택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는 몇 년? 3년 포입니다. 자, 요건 예외가 있고요. 자,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그 1세대 개념을 봅니다. 자,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봐요.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몇 주택이어야 한다고요? 1주택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1세대가 1주택을 보여야 돼. 자, 그래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인데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 무슨 얘기냐?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근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해. 그러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해요. 자, 1주택을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1주택에 예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2개인데도 그중에 주택을 하나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예외가 쫙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우게 돼요.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볼게요. 이건 실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또 세법 공부한다고 누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요거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자, 요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어떤 사람이 요거 종전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요 종전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데, 종전주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집을 하나를 또 사요, 이 사람이. 또 샀는데, 이 새로운 주택, 다른 주택, 이 신주택, 요 다른 주택은, 신주택, 요 다른 주택은 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자, 취득을 했어야 돼요. 이 신주택을.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샀는데요. 집이 1세대원이 집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가 집 하나를 샀는데 한 7, 8개월 후에 또 집 하나를 또 샀어요. 그럴 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요. 요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자, 요거 인터벌이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후에 신주택은 취득했어야 돼? 1년이 지나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거 봅니다.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요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양도해야 된다고요? 3년 내에요. 3년 내에. 자, 양도를 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이 2개지만 자, 일시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니까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이 2개지만 1세대에 1주택 양도로 봐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가지고 이 종전주택 2년 보유했다 그러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은 아니고 이 주택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주택이에요. 자, 요거 포인트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다른 주택을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또 다른 주택,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한다? 3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는 2주택의 수를 3년 내에 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2가지 포인트 아시면 그 외에도 이제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본 특례들이 쫙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배울 얘기들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으로서. 자, 그다음에 그 3년 예외가 나오는데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지방 이전에 따른 경우에는 5년 내 양도를 하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지방으로 이전을 해요. 자,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해서 세종시로 간다거나 아니면 강원도 원주로 간다거나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의지로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 지금 가만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종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1년 후에 취득했어야 한다는 이런 요건 적용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겨우 집 하나 딱 장만했는데 갑자기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라 해서 갑자기 내려가는 거니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한다는 조건 적용하지 않고 또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양도하면 되냐? 그때는 5년 내 양도하면 돼요. 넉넉히 줍니다.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5년 내 양도하면 되고요.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308페이지 1세대과 그 부속토지 아래 그 박스로 당구장 표시가 있네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부토지 양도이라는 소득도 비과세하는데 그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는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요. 도시적 밖은 몇 배요? 10배까지 주택의 부속토지 양도이라는 소득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5배나 10배를 넘으면 비과세 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미등기 양도하면 자기 명의로 취득임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가주택이라는 게 나오는데 고가주택을 양도 시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는데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 고가주택 개념은 중요하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고가주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고가주택은 얘는 실지 거래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뭐 주택의 종류, 면적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 기준시가도 상관없어요. 실지 거래한 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에요. 자, 이게 자 그래서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거지 기준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준시가로 9억 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6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니까 딱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아닙니다. 딱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고요. 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주택은 흔히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얼마 실지 양도한 가액 9억 원을 넘지 않을 때까지 9억 원까지만 비과세 해주는 거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과세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도세 계산이 안분 계산이에요. 좀 복잡해요. 실지 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요거 비과세를 해주고 9억을 넘는 부분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고가주택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해? 자,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딱 요거만 알면 돼. 고가주택이라는 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 실지 거래한 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다. 9억까지는 아니고 9억 초과해야 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이에요. 여러분 업계약서 쓰거나 다운계약서 썼잖아요. 자 그랬을 때 실지 거래한 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계약과 다르게 적었어요. 예? 자 허위계약서 작성.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가 걸렸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하여튼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해주는데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까지만 비과세 해주고 초과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과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하고 고가주택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하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십니다.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봅니다. 자 1세대가 양도일 이제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인데 2년만 보유하면. 근데 이때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당해주택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한 2년 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2년을 보유를 못했는데도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또 쫙 나와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뭐 수용, 대표적으로 수용 같은 거예요.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뭐 등등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과세 2년 미만 보유에서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봅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들이 있는데 절 봅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내 손가락이 지금 3번 접혀졌어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의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곳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조는 갖고 있는 주택수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어야 돼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1세대 주택은 비과세 안 해줍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여야 되고 자 근데 예외가 있다.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면 예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1주택을 몇 년 보여야 돼?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그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에는 몇 년 보유해야 되고 3년을 보유해야 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또 자 양도소득세 1세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배제됩니다. 그거 초과하는 부분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가 아니고 뭐 실지 양도한가에 실지 거래한가에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주택의 종류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 기준시가 관계없습니다. 실지 양도한 9억 초과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같은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 아셨죠? 이 정도만 오늘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1주택의 예외 1세대 2주택 특례, 주택이 2개인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라든가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같은 것은 나중에 배웁니다. 특히 이거 실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다른 주택 취득했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면 3년 내 양도하면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 요걸 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또 여러분 어깨 한번 돌리시고, 아이고, 뒤로도 돌립니다, 여러분. 자, 몸을 자유롭게 여러분 한번 푸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10대부터 우리가 80세까지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애들도 응시를 해요. 그래서 10대 애들도 가끔 싶으면 학원에 전업반에 있죠. 교복 입고 와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80세 되신 분들도 오십니다, 학원에. 그래서 80세 되신 분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 10대부터 80세까지 응시를 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 공인중개사는 이제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단해요. 자, 근데 그 10대부터 80세까지 공부할 때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그러니까 응시자 수가 아니라 응시자 수 대비해서 합격자 수, 그 합격률이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제일 높은 줄 아시세요, 여러분들?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제일 높다? 40대인 것 같아요? 30대도 나오고. 그럼 어떤 수강생분들은 20대들이 아무래도 팔팔하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20대들이 잘 할 것 같잖아요? 저기는 20대인가? 30대야? 어이구, 어떻게 20대냐고요? 아이고, 왜 동생을 무시하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20대 같아 보이는구만. 아, 진짜. 20대, 30대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저 여기는 40대 같아 보이고. 자, 그래서 어떤 거를 봅니다, 여러분. 저 어느 연령대 제일 합격률이 높냐 그러면 20대는 팔팔하니까 애들이 머리도 팽팽 돌아오고 그러니까 잘 합격할 것 같잖아요. 근데 20대 합격률은 높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20대 애들은 빨리 포기해요. 애들이 꾸준히 그 공부한 20대들은 합격을 척척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애들이. 잘은 모르는데 순발력 있게 문제를 잘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문제를 잘 찍고 그래서 20대 애들이 버틴 20대들은 끝까지 버틴 20대들은 합격을 잘해요. 근데 되게 못 버텨요. 이렇게 동영상을 강의 듣다가도 20대들은 쭉 공부하고 있다가 무슨 뭐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학원에서도 20대들이 나와가지고 공부하다가 꼭 이것도 눈이 맞아가지고 꼭 내가 꼭 그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내가 청춘 사업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CC가 형성이 돼요, 학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제가 처음엔 떨어져 앉다가 어느 날부터 얘들이 붙어 앉아요. 둘이 나란히 짝이 돼가지고 붙어 앉으면 제가 그러거든요. 나란히 처음엔 다정하게 공부해요, 막 다정하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게 보면은 별로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얘들 20대들 제가 그 눈이 맞더라도 일단 시험 끝나고 눈이 맞아라. 얘가 겉보기에는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일단 진정이 얘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괜찮은 적인지는 일단 딱 보고서 남자들은 시험에 떨어지면 무조건 내가 헤어지라 그래요. 왜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성실하게만 하면 머리 상관없이 성실하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얘 불성실한 녀석이에요. 왜냐면 나이 먹은 사람 같지 않고
그 나이가 젊은 청춘들은 집에서 다 약 공부만 해 공부하는 게 밀어주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떨어졌다는 것은 불성실한 거니까 사귀지 말라는 그럽니다. 하여튼 20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낮습니다. 끝까지 버틴 20대는 합격률을 잘하는데 30대, 40대 있잖아요. 하여튼 30대 합격률이 제일 1등이에요. 30대 합격률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40대 합격률이 2등입니다, 여러분. 2등이에요. 그 다음에 20대 합격률이 3등입니다. 자, 그리고 자, 50대 이상 60대 요 분들의 70대도 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50대 60대 분들의 합격률이 4등입니다. 이걸 순위를 보는 순간 절망하면서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서러운데 합격률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요 잘 보세요. 50대 60대 분들의 합격률이 왜 낮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머리가 굳어서 그래요. 교수님. 머리가 굳으면 죽지. 우리가 어떤 수강생분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어떤 50대 남성 수강생분은 이래요. 아유 교수님도 제 나이 대보세요. 제가 그냥 50대 60대 되면요 아유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30대 40대 주부들 있죠. 30대 40대 주부들 장난 아닙니다. 건망증에 30대 40대 애 낳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또 애 낳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좀 건망증 이런 게 엄청 심해져가지고 금방 돌았으면 까먹고 이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30, 40대도. 그래서 그건 핑계가 되잖아요. 50대 수강생분들 중에 전국 수석하시고 또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도 그 학원에서 1등 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50대 분들 뭐 이렇게 60대 초반 50대인데 당연히 뭐 전국 수석도 하시고 합격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학원에서 1등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그거는 핑계되지 핑계가 안 돼요. 자,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뭐 평생 뭐 공부만 하면서 뭐 살아오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50대, 60대 분들의 왜 합격률이 낮냐면요. 일단 수업 시간에 듣는 태도가 제일 안 좋아요. 아니,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분들은 탁탁 합격하는데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수업 시간에 방관해요. 구경해요, 되게. 무게 딱 잡으시고 그냥 구경만 해. 뭘 외우라 그러면 젊은 애들처럼 막 외우고. 여기 우리 지금 지난주에 처음 온 우리 청춘들은 보세요. 우리 둘 미인들은 연락이 지금 막 따라서 막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수업 시간에. 근데 돌아서면 이제 물어보면 일주일 지나면 잘 까먹고 그래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막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외우려고 노력하고 젊은 애들은 그런데 50대, 60대 분들이 되게 안 그러셔요. 대부분 가만히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구경하고 강의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원, 고시학원 가면은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안 하신 것만 많으시지 막상 막 그래요. 근데 이건 있어요.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 있어요. 많이 아시는데 문제를 빨리빨리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노파심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파심이 많아지면은 에라 모르겠다 팍팍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함정이 있을까? 여기서 이게 뭔지 이런데 막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험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 중에 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고 나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딱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20대, 30대 그 젊은 자신의 그 본인의 청춘 시절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니 그냥 똑같이 그냥 젊은 청춘처럼 마음 먹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나이가 일정한 나이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요 그 시절에 제가 바라봤던 여자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시절에 봤던 쟤는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하면서 예쁜데 이러면서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나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어릴 때 생각을 하세요. 자꾸 그 젊은 청춘으로 마음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든 뭐든 따라 방관하시면 안 돼요. 방관하시지 말고 듣기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지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막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요. 문제를 읽으면 빨리빨리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50대도 30, 40대처럼 마음을 먹으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20대
10대에서 연령별로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10대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여자들끼리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10대에서. 에? 공부 잘하고 얼굴 예쁜 애 있잖아요. 그런 10대들이 싫어해요. 20대에서 여자들끼리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냐면 그 성형수술 했는데 있죠? 티 안 나게 성형수술하고 예쁜 애 있죠. 나는 표시가 나는데 쟤는 표시도 안 나. 똑같은 돈 들여가지고 엄청 자 그렇습니다. 쟤 얼굴 다 고친 거야 막 이러면서. 30대에서는 여자들 싫어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얘가 생활이 있잖아요.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 있죠. 그 자기가 이 사람 처음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남자가 처음 난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사는 여자 싫어합니다. 40대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거냐면 그 내 아들은 사교육 엄청 치고 그랬는데도 이것이 대학을 잘 못 가고 그러는데 옆집에는 사교육도 별로 안 했는데 이것이 그냥 지 공부 혼자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턱턱 들어가요. 여자들 싫어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근데 50대는 자 어떤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어떤 거냐? 50대는 남자가요. 남편이 굉장히 잘해요. 자기 여자한테. 근데 애들도 효자야. 우리 집은 신랑이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리는데다가 애들이 아직 그냥 엄마를 잘 모르고 효도 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돼요. 이런 까먹어 잘 모르겠는데 90대 있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어떤 건지 예?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요새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있죠? 백세 인생인데 그렇죠. 요새 백세 인생인데.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시기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보유기간이. 자,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세금 계산 달라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양도세 처음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소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일반적으로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죠?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보유기간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는지 이걸 판정해야지만 보유기간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25회 시험 전에는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냐?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나오는 건데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에서는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25회 아니면 26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25회 나왔어요. 그래서 26회 시험에서는 제가 소홀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26회 시험 때는 자세히 안 하고 혹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7회 시험도 역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 및 취득시기 그렇지만 이제 26회 때는 진짜로 제가 출제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좀 소홀히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자 26회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좀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간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매매 같은 승계 취득에서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요. 자 일반적 거래는 언제나 원칙 부동산 같은 것을 유상 거래했을 때 원칙인 취득시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 사실상 대금 청산일 있죠?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냥해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써놓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예요. 계약상 취득세는 원칙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데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 양도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관계가 없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X입니다. 아니고 언제다?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자, 근데 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냐면 자, 등기 접수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이걸 언제로 했냐고 물어봐요. 딴 거 없어요. 실무적으로 대금 지급 청산일,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라고 실제로 잔금 지급된 날하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다시요. 양도세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냐? 대금 청산일이에요. 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냐? 등기 접수일이에요.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냐?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쪽 봅니다. 사례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자 거래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부동산 매매하는데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2016년 3월 2일이에요. 근데 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16년 4월 20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이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이 언제냐면 2016년 예를 들어서 4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요. 등기 접수일이 언제냐면 2016년 5월 28일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실전 같으면 1차 중도금 지급일이 2차 중도금 지급일 해가지고 중도금 지급일 같은 것도 막 집어넣어요. 헷갈리게. 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여러분,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에,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에 자,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취득 시기 언제입니까? 요 사례에서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4월 20일. 네. 자, 대금 청산일이 있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냐?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똑같은 사례에서 갑 입장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5월 28일 양도 시기는 요거 등기 접수일? 자 봅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4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같네요. 취득 시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금 청산한 날이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은 취득일이잖아요. 그 같은 날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는 같은 거예요.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고 취득일이 되고. 그래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는 다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 등기 접수일 있잖아요. 이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다고 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에 자 언제입니까? 4월 25일.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그래서 3월 28일 등기 접수일이 돼요.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바꿔서 등기 접수일을 5월 28일로 하고요. 대금 청산일이 실제 대금 청산된 날이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불분명. 자, 그랬을 때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 그때 이제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양도 시기도.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요. 매매 같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자,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 할부 적금 매매라든가 수용의 경우 쭉 예외적인 경우들이 이제 쭉 나와요. 나중에 차차 배울 것이고, 무상 취득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는요,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이냐? 상속 개시일이에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고요. 증여받아서 갖고 있다 팔 때는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할 거냐는 건데, 자,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받은 날을 우리가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 받은 날. 이게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학설이 조금 뭐 통술적 견해가 이게 부동산은 등기일, 그 다음에 또 뭐 동사는 같으면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하여튼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그냥 우리 자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나와요. 자 증여 받은 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 자 그 다음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취득 시기가 쭉 그 예외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나중에 차차 배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요거만 알면 돼요. 매매 같은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 다시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사실상 대금 청산일. 계약서 상관없어요.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 자,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할 때는 언제다?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증여받은 날. 증여는 증여받은 날.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310페이지 이제 310페이지 뭐냐면 요거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양도세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요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쪽 좀 지우고 쭉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다 지울게요. 자,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본격적으로 봅니다. 고개 한번 또 뜨세요.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목이 안 좋네. 자, 한번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다시 한번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뭐 진짜 누구 편만 따나 날씨가 말랑말랑하니까 오늘 약간 그 이런 날은 저도 그 날씨가 막 춥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긴장이 돼요. 막 딱 움츠리긴 하지만 좀 긴장이 되는데 아까 날씨가 좀 이렇게 갑자기 조금 그래도 좀 괜찮죠? 그러니까 몸이 좀 풀어지고 긴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복을 좀 벗고 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유 딱 벗었더니 안 되겠더라고 아직까지. 자,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난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뭘 내복은 뭐 나이 따져서 입나요? 아유 뭘 나이 따져서 내복은 추우면 입는 거지. 그래서 자 얇은 거예요. 그냥 얇은 건데 그래도 입어야 돼요. 자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느냐. 이 계산 구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구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문제 여기서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계산해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에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 있죠? 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네,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가지고 필요경비 이걸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구해요, 여러분. 양도차익.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이 있어야지.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아요. 마이너스 3천이죠? 양도세 안 낼 거 아니에요. 1억 원에 사는데 1억 원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다. 뭐 이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양도차익이 있어야 됩니다.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 필요경비에는요 그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우리가 실지 이번에 파는 양도한 가액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양도세계산은 실지 파는 가격에서 자 실지 내가 그 자산을 옛날에 취득했던 매입한 가격, 산 가격 또 근데 옛날에 사면서요 내가 세금 낸 게 있다. 뭐 취득세라든가 옛날 같으면 등록세라든가 세금 낸 게 있으면 그런 거.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럼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취득하면서 들어간 매입가액이라든가 또 들어간 공과금이나 조세 또 이런 부대 비용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내가 취득했다. 그럼 컨설팅 비용 같은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나중에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냥 듣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에서 공제하는 자 취득가액 그런 거라는 거. 또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본적 지출액이요.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있죠.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인데요.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런 건데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 비용이에요. 자, 그 자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들었다. 인지대. 중개 수수료 들었다. 중개 수수료. 우리 중개 수수료 일타쌍피잖아요, 원래. 그래서 내가 살 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럼 중개 수수료. 양도하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 수수료 나갔죠. 자, 이런 거. 양도 비용.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양도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취득하면서 자본적 지출액, 보유하면서 양도 비용,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네들을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양도가액에서 얘네들 공제해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책을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해진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를 하는데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뭐냐?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공제를 해주냐면요. 자, 여러분 매년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 잘 보세요.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있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하다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그러면 흔히 양도세에서는 단기 그러면 1년 미만이거든요. 1년 이내에 보유하다가 팔고 뭐 사고 1년 이내로 하여튼 보유하다가 팔고 1년 이내로 보유하다가 팔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 개인적으로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죠. 단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보유하다가 팔고 1년 이내에 팔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세금 많이 걷잖아요. 그죠? 세금 많이 걸으니까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둘이가 격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자, 격하게 둘이가 공감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샀어요, 부동산을. 그래서 몇 개월만 보유하고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았어요. 또 그거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보유하고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또 몇 개월 만에 그거 산 사람이 얹어 팔고 막 이러다가 막 올라갔다가 이게 아닌데 그래 부동산 가격이 팍 폭락하면 예?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아유 집값이 너무 비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우리 소득 대비해 가지고 너무 집값이 비싸요, 사실. 너무 비싼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집값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억 원 하던 거 지금 원래 실제 가치는 1억밖에 안 되지만 이게 소득을 비춰봤을 때 1억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2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억이 된 게 1억으로 만약에 팍 폭락을 한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그죠? 예, 그 2억 원에 맞춰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은행 부실화 되겠죠. 1억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개인도 2억이었는데 거기 가서 대출했었는데 1억으로 집값 떨어지면 빚은 어떻게 갚아?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럼 가게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면 그러면 나라 전체 소비는 누가 해? 완전히 망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보유하다가 거래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안정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좋은데 장기 보유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대해 주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 등재를 공제해서 뭘 구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요. 구해진 이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요. 양도 소득 기본 공제액을 공제하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 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과표 결정되면 지방세나 국세나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율을 자 곱하면 우리가 뭘 구합니까?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요. 그러면 이 산출세 구한 다음에도 양도세 계산 과정이 더 있지만 그 이하 과정은 안 중요해요. 과세 표준 결정과 그다음에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과세 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건 뭐 당연히 다 알고요. 이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을 처음에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또 서술형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보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양도 기본공제라고 저 답 써놓고서 아싸 기본공제 이렇게 써놓고 온 사람 다 틀렸어요. 잘 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자, 장기보유공제를 공제한 금액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또 최근에 나왔던 게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예?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을 머릿속에 딱 이게 있어야지. 그래. 양도차익에서 장기공제하고 기본공제 공제한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 구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무조건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 봅니다. 머리 글자를 땁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자, 보세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어떤 거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여러분 차장이 중요합니다. 차장이 중요해요.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중요합니다.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고 제가 매년 물어봅니다. 자, 우리 이름 내가 까먹었다. 뭐라고 했었지? 이름은 얘기 안 한 적 없나? 이름 뭐지? 예? 미성? 그래. 자, 우리 미성. 자, 여기 보세요.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된다? 차장하면? 직장 상사, 그 부장 아래 차장. 자, 봐, 이게. 그런데 이쪽 동네는 마음속으로 다 떠오르는 거 있었죠, 다? 그래서 버스 차장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20대, 30대 초반들은 물어보면, 자,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 물어보면 버스 차장이 전 생각 못하고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대요. 차장이. 근데 이렇게 이쪽 동네는 묻지도 않았는데 딴 데 가잖아요. 또 이번 주도 계속 그랬어요. 여기 묻고 있는데 왜 20대, 30대 초반한테 묻고 있는데 왜 옆에서 대답하냐고. 그래서 막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막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차장은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장은 버스 차장인데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험에 26회 나왔어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역시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역시. 자, 그래서 차장이 중요해요. 27회 시험도 차장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차장은 버스 차장인데 옛날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천하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하는데. 자, 예전에 하여튼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예전에 버스에 차장이 있어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 오라 이런 것도 하고, 그죠? 뭐 요번에 내리실 정거장은 어디다 이런 안내도 하고 그랬던 버스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 차장이 자, 있었는데 지방에서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동생 학비가 모자라는데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자, 월급 날은 멀고, 그 다음에 돈은 없고, 그럼 뭐라 해야 돼? 가불 해야지. 여기 보세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원래는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소기과로 갑니다. 가필 차장 소기과요. 에브리바디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 가야겠어.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그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보유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비용을 빼요. 가필차,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 보유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소기과죠.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소기과, 과세표준 구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뭘 구한다? 산출세 구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 같이 해보려봐도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강생님들도 어디 듣고 있든 따라서 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또 이따가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 있는 데서 뭐 이러면 안 되고, 사람들 있나 보고서 없으면 가필, 차장, 소기 하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배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양도차익 계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쉽니다, 여러분.